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오늘도 헨리 제임스의 단편선 밝은 모퉁이 칩에서 The Real Thing 파트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네요.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나크 부인을 그런 종류의 소설 중 미스터리물의 모델로 쓰기로 했다. 도와줄 일이 있을까 해서 그녀의 남편은 그녀와 함께 왔다. 대체로 그가 그녀와 함께 오는 것은 그가 좋아서 하는 일이란 게 분명했다. 처음에 나는 이것이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인지 질투심에서인지 아니면 간섭하기 위해서인지 의심스러웠다. 그건 매우 피곤한 일이었고 정말 그랬다면 우리의 관계가 빨리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데다가 딱히 할 일도 없었고 두 사람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서였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애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크게 위안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내 판단이 옳았다. 그들은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다. 결혼을 망설이는 사람들도 그들을 보면 결혼하고 싶어질 정도였고, 염세주의자들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집은 가난한 동네에 있었다. 이들에게 정말로 직업적인 것이라고는 집뿐이라는 생각을 했던 게 기억난다. 그리고 나는 모나크 소령이 그 비참한 집에 혼자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아내와 함께라면 그럭저럭 그런 집에 앉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내 없이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는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말을 걸지 않을 정도의 눈치는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림에 몰두해 말을 할 수 없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했다. 하지만 그가 해주는 이야기들은 재미있었다. 내 일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게 되고 일하기에 훨씬 수월했다. 그의 이야기는 외출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흥분과 집안에 있는 경제성 모두를 만족시켜 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한 가지의 장애물이 있었다. 이 멋진 부부가 아는 사람들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그는 도대체 내가 누구를 아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그로서는 내가 아는 사람을 알 길이 없었다. 따라서 우리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었다. 우리는 가죽이나 술, 좋은 기차, 사냥감의 습성 정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 특히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는 그는 놀라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역장과 조류학자를
섞어놓은 사람인 것 같았다. 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을 때면 더 사소한 일에 대해 유쾌하게 이야기할 줄 알았고, 상류 사회에 대한 자신의 회상에 내가 동참하지 못하자 크게 애쓰지 않고 내게 맞추어서 대화의 수준을 낮추었다. 나 같은 사람쯤은 아주 쉽게 무시해도 될 소령이 그렇게 열심히 상대해 주는데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부탁하지 않아도 소령은 난로를 손보아 주었고, 난로의 송풍장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나는 그가 내 살림살이 중 많은 물건들이 너무 촌스럽다고 여기는 것을 눈치챘다. 내가 부자라면 그에게 돈을 주고라도 생활 방식을 배우겠다는 말을 했던 그런 기억도 난다. 가끔 그는 한숨을 쉬곤 했는데 이 한숨의 요지는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이다. 이런 썰렁한 건물이라도 있으면 내가 아주 그럴싸하게 꾸며놓을 텐데. 소령은 자신이 모델일 때는 혼자 왔다. 이것은 여자들이 더 용기가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였다. 이것은 그의 아내가 그 형편없는 2층 방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증거였다. 또한 그녀는 대체로 남편보다 더 신중한 모습들을 보이곤 했다. 여러 가지 사소한 일에서 내게 거리를 둠으로써 우리의 관계를 아주 직업적인 것으로 유지시켰으며 빈틈없이 예의를 지켰다. 결코 스리슬쩍 사교적인 관계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들이 고용된 것이지 사교적인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내가 윗사람이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줄 수는 있지만 자신과 대등한 관계를 맺을 만큼 훌륭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주 열심히 그림에 정신을 집중했으며 사진사의 카메라 앞에 앉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1시간이나 앉아 있을 수 있었다. 그녀가 사진을 자주 찍는다는 게 이해가 갔다. 하지만 사진에는 어울릴 그런 습성이 어쨌든 내 일에는 맞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녀의 귀부인다운 분위기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녀의 몸의 선을 따라가며 그 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디까지 연필로 그 선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자 흐뭇했다. 그러나 몇 번의 갈등 끝에 그녀가 너무나 굳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떻게 그리든 그녀를 모델로 하면 항상 사진이나 사진의 복사판 같아져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다양한 포즈의 감각이 없었다. 다양한 표현은 바로 화가인 내가 할 일이었고 그녀는 적절하게 포즈만 취하면 된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포즈를 취하게 해도 그녀는 어느새 차이를 없애버렸다. 그녀는 늘 확실한 숙녀였고 게다가 늘 똑같은 숙녀였다. 오히려 자신이 진짜라며 내보이는 침착한 자신감 때문에 괴로운 순간이 있었다. 그녀나 그녀의 남편은 항상 진짜를 모델로 쓰게 된 나야말로 운이 좋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내비쳤다. 나는 그녀를 변화시키는 대신 불쌍한 천냥이라면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내 편에서 그녀와 흡사한 유형을 만들어내려 애쓰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무리 다른 각도에서 아무리 정성을 다해 그려도 그녀는 항상 너무 키 큰 여자로 그려졌다. 나는 매력적인 여인을 7피트나 되는 거인 여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렸다. 7피트나 되는 여인이 매력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소령의 경우에 문제가 더 심각했다. 아무리 애써도 그를 작게 그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건장한 거인 모델밖에 안 되었다. 나는 다양하고 폭넓은 표현력에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우연히 나타나는 특징을 잡아내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 나는 상세하게 인물을 묘사하고 싶었으며 내가 가장 증오하는 것은 어떤 유형에 매이는 것이었다. 그 문제로 나는 이미 친구들과 논쟁까지 벌였었다. 그리고 유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이 아름답다면 유형에 얽매여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말을 한 친구들과 절교까지 했다. 내가 주제넘게 탐구심이 넘치는 현대 젊은이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인물의 개성은 버릴 수 없다는 게 내 입장이었다. 내 친구들이 예술가를 사로잡는 유형이라면 쉽게 개성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 나는 아마 별 생각 없이 어떤 인물이냐고 반박하곤 했다. 아마 어떤 인물도 아닌 것으로 끝날 것이다. 모나크 부인을 수없이 그리고 난 후 나는 첨령 같은 모델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었다. 첨령 자신은 긍정적인 특징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불가사의하게 신기한 모방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평상시에 그녀의 모습은 인류 연기를 보여달라고 주문하면 거쳐지는 커튼과 같이 사라졌다. 그녀는 단지 암시만 했지만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생생하고 예쁜 모습을 연출해냈다. 그녀 자신은 못생겼지만 연출해내는 모습은 전혀 예상치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첨량이 모델을 서는 인물은 획일적으로 우아하다고 비난하자 그녀가 덜컥 화를 낸 적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전혀 공통점이 없는 다양한 인물의 모델이 되는 것을 크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첨령은 내가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린다고 비난했다. 이 새로운 친구들의 방문이 거듭되자 이 평판이란 이상한 물건이 줄어든 건 분명했다. 첨령은 늘 인기가 좋았고 결코 일거리가 떨어진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 새 모델들을 써보느라고 가끔 그녀에게 쉬라고 해도 크게 마음에 걸릴 것은 없었다. 진짜를 그리는 일이 처음에는 분명히 재미있었다. 모나크 소령의 바지를 그리는 일조차 재미있었다. 비록 너무 거인으로 그려지긴 했지만 그들은 말 그대로 진짜였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는 말끔한 부인의 검은 머리를 그리는 것도 재미있었다. 그리고 꽉 끼는 코르셋으로 멋지게 긴장되어 있는 부인의 몸매를 그리는 일은 특히나 더욱 즐거웠다.
약간 기울거나 흐릿한 모습의 얼굴이 그녀에게 썩 잘 어울렸다. 똑바로 서 있을 때 그녀의 궁정화가 앞에 선 왕비나 공주 같은 태도를 취했으며 귀부인의 뒷모습이나 옆모습도 잘 연출해냈다. 이 멋진 모습을 그리기 위해 칩사이드의 편집장에게 버킹엄 궁전의 이야기 같은 진짜 궁정 로맨스를 출판하도록 부탁할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때때로 진짜와 가짜가 만나기도 했다. 가짜라는 것은 첨량을 일컫는 말이다. 그녀는 약속한 날 혹은 너무 바빠서 약속 시간만 정하러 온 날에 질투의 대상인 이 경쟁자들을 만났다. 그러나 그들 쪽에선 그녀를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가 마치 하녀나 되는 것처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일부러 거만하게 구는 것 같진 않았고 아직 모델끼리 사귀는 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았다. 아마 사귀는 법을 알았다면 그녀에게 아는 척을 했을 것이다. 적어도 모나크 소령은 그랬을 것이다. 그들이 버스를 화제로 삼아 그녀에게 말을 걸 수는 없었다. 늘 걸어 다녔으니까. 그들은 달리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다. 첨령은 좋은 기차나 싼 적포도주에는 관심이 없었다. 게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틀림없이 그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어떻게 아냐고 은근히 비웃는 분위기를 풍겼을 것이다. 첨령은 못 믿겠다는 속마음을 감출 그런 위인은 아니었다. 반면에 모나크 부인은 그녀가 칠칠치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굳이 내게 지저분한 여자는 싫다는 말을 했겠는가? 이런 말 자체가 평상시의 모나크 부인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첨령이 부부 모델로 우연히 함께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자기에게 편리한 시간에 잡담을 하러 들리기도 했다. 나는 그녀에게 차를 좀 내오라고 부탁했다. 그 정도는 그녀가 보통 때 하던 일이었다. 비록 내가 이렇다 할 살림 도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조촐하게 살고 있지만 늘 이런 일을 모델들에게 부탁하곤 했었다. 모델들은 잠시 쉬는 틈에 내 살림살이에 손대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 일을 하면 좀 자유로워지는 듯 했다. 물론 가끔 내 찻잔을 깨기는 했지만 차 내오는 일을 시킨 것에 대해 그녀가 전에 없이 덜컥 화를 내서 나는 깜짝 놀랬다. 내가 자기에게 굴욕감을 주었다고 난리였다. 차를 내오는 심부름을 시킬 당시에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재미있어하며 공손하게 굴었다. 그녀는 모호한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있는 모나크 부인에게 크림과 설탕을 넣겠냐고 물으면서 실없이 살살 웃기까지 하는 희극을 연출했다. 그녀가 종업원의 말투를 흉내내는 바람에 마치 진짜 종업원으로 보일까, 그러고 싶어하는 걸까 하는 것처럼 모나크 부부가 화를 낼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그 부부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 같았다. 이 감동적인 인내심은 그들이 지금 얼마나 궁핍한지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아무 불평 없이 모델로 써줄 때까지 기다렸다. 그들은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다시 왔고, 오늘은 필요 없다고 하면 흔쾌히 돌아갈 줄 알았다. 나는 문 앞에서 배웅하며 그들이 얼마나 위험 있게 물러서는지를 지켜보았다. 나는 그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찾아주려고 애썼다. 다른 화가들에게 소개시켜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 화가들은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대며 그들을 채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 그들이 더 나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실이 좀 부담스러웠다. 영광스럽게도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습을 가장 잘 그린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분명 화가가 그리기에 낭만적이진 못했다. 그쯤 들어 흑백화를 열심히 그리는 화가는 없었다. 그들은 은근히 그 훌륭한 소설가의 작품 중 주요 부분에 자신들을 사파 모델로 써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면 값싸고 조야한 19세기 의상 따위는 안 입어도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 없이 모나크 부인이 혼자 왔다. 남편이 시내에 갈 일이 있어 혼자 왔다고 설명했다. 그녀가 늘 그렇듯이 여유 있고 위험 있는 태도로 모델을 서고 있는데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곧 일자리를 찾는 모델이 가만가만 두드리는 소리임을 알았다. 그 소리가 난 후 어떤 젊은이가 들어왔다. 그가 외국인인 것은 금세 눈치챌 수 있었다. 그 사람은 내 이름 말고는 영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이탈리안이었다. 그의 발음으로는 내 이름조차 전혀 내 이름같이 들리지 않았다. 그 당시에 나는 이탈리아를 가본 적도 없었고 이탈리아어를 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못한다고 의사표현을 못할 정도로 주변 머리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탈리아인 치고 주변 머리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는 능숙한 손짓 발짓으로 정확히 내 앞에 앉아있는 숙녀가 하는 일을 자기도 하고 싶다는 뜻을 우아하게 표현하였다. 처음에 그는 전혀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그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모델로 쓰겠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꿋꿋했다. 귀찮게 조르지도 않고 말로 표현하지도 못했지만 마치 개에게서 볼 수 있는 충성심을 눈에 가득 담고 있었다. 그는 무지해서 뻔뻔스러워 보이는 것 같았다. 그가 수년간 하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해도 일리가 있었다. 갑자기 바로 이런 태도나 표정이야말로 그림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일을 끝낼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가 내 말을 따르는 방식 자체가 또 하나의 그림감이었다. 작업을 계속하면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호기심에 화실을 둘러보는 그의 태도 역시 그림감임을 관찰했다. 그는 마치 세인트 베드로 성당에 있는 성호라도 긋는 것처럼 경건했다. 그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친구는 파산한 노점상에 지나지 않지만 대단한 보배로군. 모나크 부인이 일어나자 그는 쏜살같이 방을 가로질러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는 젊은 베아트리체를 보고 넋이 나간 젊은 단테같이 순수하고 황홀한 눈빛을 하고 그곳에 서 있었다. 하인은 꼭 영국인이어야 한다고 우길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그리고 하인은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 못 쓰는 형편이었으므로 그에게 하인 겸 모델의 소질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간단히 말해 나는 이 쾌활하고 모험적인 이탈리아인에게 그쪽에서만 좋다면 당신을 하인 겸 모델로 쓰기로 결정했다. 내가 그런 제안을 하자 그는 뛸 듯이 기뻐했다. 그리고 내가 경박하게, 실제로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일을 처리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는 수성스럽기는 하지만 훌륭한 하인이었다. 그리고 썩 훌륭하게 포즈를 취했다. 훈련을 받아서라기보다는 타고난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그 타고난 훌륭한 감각 덕분에 내 집을 찾아왔고 문에 달린 문패를 보고 내 이름을 발음했던 것이다. 그는 누구의 소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북쪽에 창문이 높이 나 있는 것을 보고 이 집은 화실이고 화실이면 화가가 있으려니 추측했다. 그는 다른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떼돈을 벌고 싶어서 영국에서 왔고 동업자와 함께 작은 초록색 수레를 놓고 싸구려 아이스크림을 팔았다. 아이스크림은 다 녹아버렸고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서 없어지자 동업자도 사라졌다. 붉은 줄무늬에 노란색 바지를 입은 이 젊은이의 이름은 오론테였다. 얼굴은 누런 편이었지만 미남이었고 내가 갖고 있는 옛날 옷을 입히자 영국인처럼 보였다. 주문만 하면 이탈리아인처럼 보일 수도 있는 첨령에 못지않은 그런 훌륭한 모델이었다. 세 번째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